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이제 자소서는 서류 단계는 은행은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이제 우리은행 1차 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곧 하나은행을 보실 거고, 기업은행은 이제 필기 시험 지금 준비 중이시고, 중이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서류 발표가 안 났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지금 보통은, 제 주위를 보면, 지금 면접과 필기와 그 다음에 뭐 다 병행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금융권 면접, 특히 은행 면접 준비하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이 필수 지식 중에 이 매크로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제 면접 때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 매크로뷰는 이 금융권 면접,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 모든 질문의 근간이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매크로뷰부터 제대로 잡고 가셔야 나머지 뭐 세일즈 하실 때도 그렇고 PT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면접 대비 영상으로 가장 먼저 올릴 겁니다. 제 소개드리면 전 삼성증권 출신이고 PB 출신입니다. 2020년에 입사를 했었고요. 4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 퇴사하고 지금은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저는 크몽이랑 순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활동하고 있고, 크몽이랑 순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자소서 첨삭 단계부터 이제 실무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코칭 드리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를 거쳐가서 합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평소랑 다르게 지금 자켓을 입었죠. 정장. 이거 회사 다닐 때, 제가 정장이 지금 한 10벌 있는데, 근데 제 친구가 정장 한번 입어보래요. 전문성이 뭐 날티난다. 뭐 영상들에 날티가 나도 나는 실력만큼은, 가장 최고예요, 저는. 자, 오늘은 저의 이제, 그 전에, 이제, 매크로뷰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불스메이커의 취업 코칭, 금융권 전문 취업 코칭 중에 단연코 이 면접이 면접 코칭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첨삭도, 뭐, 당연히 최고 수준으로 첨삭을 드리지만, 면접 코칭이야말로 이제 저의 이 능력이 가장 최대치로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취업 패키지로, 이 취업 패키지가 뭐냐면, 첨삭이랑 첨삭 단계부터 필기 1차, 2차 최종 면접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칭 드리는 패키지인데, 이 수강생들 얘기 들어보면 뭐 다 도움이 되지만 가장 내 위력을,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면접 코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직자 관점에서, 뭐 지금은 현직은 아니지만, 현직자 증권사 출신으로서 이제 어떻게 면접에 임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오고, PT 세일즈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 면접에서, 제 모의 면접이 더 어려워요, 참고로. 실전 면접보단. 아무튼.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 다 합격을 했고, 이번에도 합격하신 분들 나오겠죠. 자, 지금 1차, 2차 면접 진행 중이에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이제 곧 시작할 거고, 지금 벌써 시작하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은행은 이미 1차 면접이 끝났고요. 지금 2차 면접 1차 면접 발표를 준비하고 계실 거고, 하나은행은 이제 곧 1차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보시게 될 거고, 지금 면접 코칭 하시는 분들 하나은행, 우리은행 다 있는데, 일단 우리은행은 지금 다 잠시 대기 상태고, 하나은행은 지금 본격적으로 면접 코칭을 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은 다음 주에 이제 면접 일정이 잡혀 있어서, 참고로 하나은행은 이제 자소서 기반 BI, 세일즈, PT, 하나핏, 이렇게 있고, 우리은행 2차 면접은 PT 세일즈, 그 다음에 팀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정확히는 PT랑 세일즈,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 면접 단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매크로 뷰기 때문에, 뒤에 또 올릴 거예요. 이거 찍고 2일, 2, 3일 내로 PT 세일즈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자소서 면접, 요거 순서대로 쭈르륵 올릴 거니까 시리즈로, 면접 코칭 시리즈로. 뭐 무료 영상이기 때문에, 그 무료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는 상당히 높아요. 자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이다. 자, 1, 2차 면접 합격 핵심 요소. 모든 면접은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질문이 나오고 또 지원자를 검증을 합니다. 보통 처음에 자기소개, 실제 우리은행에서도 항상 공통 질문으로 1분 자기소개 하라고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금융권인지, 왜 은행인지, 왜 우리 회사인지, 그리고 왜 개인금융, 기업금융, 디지털인지, 이런 지원 동기가 검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검증이 되면, 지원 동기가 납득이 되면, 이제 직무, 조직, 기업적 합성, 이 3가지 이 메인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직무적 합성은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 조직적 합성은 이제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고, 인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업적 합성은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인지, 우리 기업의 이 조직 문화와 로열티가 있는지, 이런 거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저는 이 필요성과 차별성이라고 추가를 해놔요. 이게 뭐냐면,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되나요? 이게 대표적인 필요성 질문이고요. 차별성은 뭐냐면, 당신만의 경쟁력은 뭔가요? 요게 있어야 다른 지원자들, 제가 채용은
군계 일학을 고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신은 군계 일학인가? 당신의 학으로서의 경쟁력은 뭔가? 요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미래성 마지막으로. 입사 후의 계획이나 꿈, 비전이 뭔지, 입사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 사람의 장기 계획은 뭐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지원자인지까지. 그래서 총 다섯 카테고리로, 이 5가지 카테고리로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근데 2차, 이제 PT 세일즈, 하나은행은 1차가 될 거고, 우리은행은 2차일 거고, 이 PT 세일즈가 포함되어 있는 면접에서의 핵심은 이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단계에서는 자소서는 이력과 스펙 포함해서 이제 서류를 걸러서 이 지원자가 관심이 있나 없나 요 정도 판단했지만, 이제 2차 세일즈 PT 면접에서 이 지원자의 금융 전문성이 얼마나 어느 수준인지, 이 지원자가 금융권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이 PT 면접 세일즈 면접을 해보면 이 지원자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PT 세일즈 면접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검증하지만, 자, 회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란 뭘까요? 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 전문성입니다. 이 금융 전문성은 뭐냐면 경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있는지, 그리고 이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 흐름을 보는 안목이 있는지, 당연히 이게 있어야 은행에서 근무를 하실 때 기업 고객이든 개인 금융이든 고객을 상담할 때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이슈가 있는데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은 입행한다면 지금 고객이 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할 거고, 그 기업 금융이라면 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지금 상황, 금융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경제에 대한 본인의 안목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금융 전문성, 피치 세일즈를 보면 이 사람이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 방금 똑같은 질문으로 트럼프 경제 이슈가 그러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뭐고, 금리가 그렇게 되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미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평소에 금융업, 은행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 꾸준히 준비를 해왔냐, 그러니까 학습을 해온 사람이냐를 검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금융 전문성이다. 2번째는 고객 응대 역량입니다. 개인 고객이든 기업 고객이든 결국엔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 응대 역량. 근데 중요한 건 PT 세일즈 면접에서 중요한 건 이 금융 전문성에 기반한 고객 응대 역량이에요. PT 세일즈 이런 2차 면접 단계에서 뭐 기업마다 다르지만 2차 면접을 할게. 1차에서도 할 수 있지만 2차 면접 단계에서 이걸 왜 하냐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전문성을 결국엔 검증하기 위한 거라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1차 면접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본인이 고객 응대 역량이 있나요? 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우리 은행 당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세일즈를 판매할 수 있냐, 그런 역량까지도 갖추고 있냐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란 금융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인데 2차 PT 세일즈 면접에서 중요한 건 금융 전문성이에요. 자, 금융 전문성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이 가장 기본의 기초의, 그러니까 뭐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겠죠. 기초공사가 뭐냐? 매크로에 대한 본인의 뷰입니다. 이거는 어떤 금융권 면접을 가셔도 요거를 실무 면접에서 합격하려면 이 매크로에 대한 본인만의 뷰가 있어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면접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 받잖아요. 최근 경제 상황과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본인 의견을 말해 보실래요? 또는 그 전망에 기반해서 고객에게 어떤 포트폴리오 제시할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이 매크로 뷰에 대한 이 기초공사가 튼튼히 지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금융 전문성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접 코칭 올해 상반기 25년도 상반기 면접 코칭의 가장 1단계로 올려드린 영상이 바로 금융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뷰입니다. 자, 25년도 상반기 누가 뭐래도 지금 2025년 상반기 들어서 경제 이슈,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가 뭐냐 물어보면 당연히 트럼프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이 개인 금융, 기업 금융 포괄해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세일즈 면접할 때도 이걸 기반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게 될 거고, PT 면접할 때도 이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뭐냐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겠죠. 자, 뉴스 지금 이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다 경제신문 보시죠. 안 보시는 분들,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한국경제 이 네이버 뉴스 들어가면, 네이버 신문 들어가면 잘 나오니까 매일 한국경제만큼은 읽어라 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자, 4월 4일자 기사라서 조금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요즘 계속 트럼프 관세 나오잖아요.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60%다. 경제가 안 좋다. 이거만 봐도 뭐 계속 평소에 그 경제신문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공포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지금 극단으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전반적인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 행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내가 증권사 PB 출신으로, 은행보다 증권사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요. 그래서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 이 현직 PB 출신, 과거 PB 출신, 현직이라네. PB 출신으로서, 그리고 증권사 삼성증권에서 가장 좋은 지점에서 근무를 했던
참고로 나 압구정 지점에 있었는데, 압구정 지점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난 부자들 많이 상대했으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 갔겠지, 나는. 그래서 설명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도하면 끊고, 잠깐 끊고, 뭐, 담배를 피든, 뭘 하고 오든, 끝까지 보세요. 다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일 테니까. 자, 트럼프가 지금 보편관세 진행했죠. 4월 1일부로. 상호관세 10%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5%예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 중국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낮은 세율은 아니에요. 자, 랭크 경제학.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제학 출신도 있고 경영학, 경제학 출신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필기를 보셔야 될 거면 필기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제학 부분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랭크 경제학 이 내용 뭐 꼭 랭크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테셋이나 경제 공부할 때 나오죠 이거 내용 볼게요. 자, 목이 말라서 계속 이거 중간중간 커피 마시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그래프 오랜만에 보죠. 근데 이 그래프 오랜만에 본다는 뜻은 필기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인데 오랜만에 보면 안 돼요. 나는 오랜만에 봤어. 나는 필기를 안 하니까 필기 공부 안 하니까 오랜만에 봤겠지.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대로 기억돼 있어요. 어쨌든 자, 연계 경제 보면 여기 관세 효과라고 나와요.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 균형 가격이 있었는데 원래 그 관세 부과 이전 가격 파란 라인이죠. 있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의도적으로 올라가죠, 가격이. 그러면 이제 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수입량,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무역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관세 이후 부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Q 보시면 이게 이 거래량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거다라고 이제 크게 단기 경로로는 이 단기 경로와 장기 경로가 있어요. 네, 일단 단기적인 경로는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 글로벌 교역량 감소,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실제로 이제 최근 뉴스들 보면 이 트럼프 관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아직은 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심각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이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전망치가 보다 더 낮아지고 있어요. 4월 6일자 JP모건 기사로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0.7%로 원래 0.9%에서 경제 성장률 0.7%로 하향이 됐고 요거는 JP모건에서 전망을 한 거고 이제 다른 기관들 한국은행, KDI 뭐 이런 여러 기관들을 보면 1.5 적게는 0.9, 0.7에서 1.5 사이 정도 되니까 대략 1% 초반대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미국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한국 모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당연한 거죠. 이건 관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근데 이 정도는 그러려 할 텐데 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면접 단계에서 맨큐의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뭐 이론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걸 알아줘야 돼요. 왜 경제 전망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지 이 그래프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요. 이 그래프 보시면 관세 부과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될 거고 지금 2월 기준으로 PC 물가 이 CPI랑 참고로 PC랑 CPI랑 달라요. 근데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해놓고 찾아보세요. 알아야 돼. 행원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CPI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PC가 더 중요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PC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데 석유나 뭐 계절적인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제거한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물가 2.5%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1% CC는 1.9% 상승하고 있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잠깐만. 근데 이건 단기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면접 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과거 관세 부과 시에 물가가 어땠는지 볼게요. 이 증권사 리포트고 저는 평소에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계속 확인을 해요.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자,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018년 가장 가까운 2018년 때 보면 오히려 관세 분쟁 이후로 물가는 둔화됐어요. 그리고 과거에 몇 차례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관세 부과 이후부터는 물가 하락으로 작용했어요. 이 말은 이 관세로 인한 이 단기적인 물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 이후부터는 수요 위축,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위축으로 인한 물가 하락 영향이 더 크다. 공급 측면의 이 비용 인상, 물가 인상보단. 그쵸?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 관세가 당연히 물가를 올리는 영향을 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기초적인 이 표면만 보는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당연히 관세 부과되면 물가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시장은 똑똑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이 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 하락될 거라고 이제 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세 부과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이 장기 경제로 보면, 그리고 실물 경제로 보면 오히려 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물가 하락 요인이 더 크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래 왔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은 단기는 상승, 장기는 하락, 이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 장기적으로 이제 총수요 총공급 ADAS로 넘어가죠. 경제학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 총수요, 우리 경제학 공부하시면 다 배웠을 거예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죠. 근데 관세로 부과로 인해서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순수출이 감소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일단 순수출만 봤을 때도 이 총수요 관점에서 총수요 그래프를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으로 미치겠죠.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 총수요가 줄어들면 그러면 물가는 낮아지고 실질 GDP도 낮아진다. 즉 물가 하락과 실질 GDP 감소, 경제 성장률 감소로 작용한다. 트럼프 관세 효과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일 거예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아주 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합리적인 이 트럼프 관세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세는 장기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 둔화와 그 다음에 물가 하락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융시장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회원에게는,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려면 또 경제학에 나오죠.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있고 피셔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적정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로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실업률 같은 것도 추가가 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결국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땐 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데,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물가 하락, 실제 GDP 감소의 영향이 미칠 거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두 가지가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니 적정 금리, 시중 금리는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을 예측을 해주시면 돼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압축해서,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 또한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면접에서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미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 미국 10년물 금리 왼쪽에, 오른쪽은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이. 그래서 이미 시장은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결국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물가 하락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이미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시중금리가 빠지면서 동시에 예적금과 대출 금리도 빠지고 있었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건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주담대 금리 낮아지면서 주담대 수요 늘어서 부동산도 이 서울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갔죠. 이렇게 유기적인 연계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는 앞으로 금리 하락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거고, 이미 이 연준은 연내 두 차례 인하하겠다고 시사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가 더 심해지면서 원래는 2번이었는데 하락 그 전망이 지금 최근 뉴스들 보니까, 글로벌 IB들 전망 보니까 심하면 5차례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경제가 더 악화되니까, 물가는 더 떨어질 거니까. 자, 그리고 금리 하락은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이 결국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인데,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간단히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서울 기준으로는 아직도 이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궁금하면 한번 이 구글이나 어디에 검색해 보세요. 서울 공급량 부족이라고 검색하면 왜 공급량이 지금 부족한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요는 많죠.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아직도 택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소득이고 소득 대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면 소득보다는 사실상 대출이 잘 되냐, 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냐, 요게 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좌우합니다. 왜? 보통은 대부분은 부자들이 아니라면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에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끼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키는 수요 공급이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건 이 화폐적인, 금융적인, 통화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 올라가요. 서울 부동산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추세, 그런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금융시장에 반드시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래왔다.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부동산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 최근에 금리 낮아지면서, 주담대 금리 낮아지면서, 세일즈, 유력 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세일즈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서와 구조, 특징, 뭐 장단점, 뭐 대출 상환 방식, 이런 거 명확히 알아두셔야겠죠. 요거는 참고로 그 다음 영상에서, PT 세일즈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또 경제학에서 그게 있어요.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금리가 곧 화폐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국의 금리 차가, 미국이 금리 차가 벌어지면, 확대되면,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그러면 이 금리는 곧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자율 평가설의 쉽게 말하면 쉽게 해석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국의 금리 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이론이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원화는 이 국제시장에서의 입지가 작기 때문에 이 이자율 평가설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로화나 뭐 위안화나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잘 적용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원화에 있어서는 약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참고는 해두세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 논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 평가설을 차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다. 자, 적정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라고 했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올해 전망치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미국 적정금리는 3%대고요. 3에서 3.5%대요. 그리고 한국 적정금리는 2.6% 정도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가 몇이에요? 미국은 4.25에서 4.5 밴드. 우리나라는 2.75%예요. 그러면 지금 적정한 금리 수준보다 미국이 1.5% 이상 더 높아요. 이 말은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건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미국의 금리 하락폭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보여드렸죠. 시장에서도 이 시중금리 차트 보면 지금 이게 이 그림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최근의 하락폭이 미국이 더 커요. 왜? 적정금리가 지금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미국 둘 다 양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나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미국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의 적정금리를 감안한 미국의 금리 인하폭은 1.25%고 우리나라는 0.15%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 말은 미국의 금리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달러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의 금리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를 예상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원달러 차트 주봉이에요, 주봉. 요거 막 그림 해놓은 거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분석하느라 쓴 거고,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지금 이게 어제 만든 거라서 지금 1470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이거를 4월 9일 오후 6시쯤 찍고 있는데, 지금 1475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오를 거냐? 라는 질문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달러 계속 오를까요? 라는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이 뷰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는 곧 화폐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 수준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화 강세가 예상이 되고 달러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분석상으로는 적정 기준금리 차를 반영하고 약간 기술적 분석도 가미를 하면 적정한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은 조금 올해나 내년까지 봤을 때 1430원 미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480원대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는 지금 고평가다. 원화가 저평가라는 뜻이죠. 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제 이 뷰를 안 따르셔도 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뷰가 그 누구도 현직자라면 부정할 수 없는 뷰예요. 물론 현직자마다도 의견이 달라요. 하지만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지금 전문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나랑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고 물론 내가 무조건 맞다는 소리가 아니라 면접을 위해서라면 제 이 의견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편할 거야. 어쨌든 환율은 달러는 낮아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달러가 낮아지면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특히 이제 기업금융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원화 가치 상승이 전망이 된다면 요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라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당연히 이 수출 기업 입장에선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수입 가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입 기업 입장에선 원화 가치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 품목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출 기업엔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은 수출 기업엔 부정적으로, 수입 기업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만약에 면접에서 환율이 그렇게 된다면 수출입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달러 하락, 원화 강세 시에 이 제한 가능한 상품은 뭐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외화 예금이에요. 보통 외화 예금은 달러 가치가 늘어날 때 이 외화 예금도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꼭 대체로 그런데 만약에 달러 하락인데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데 고객이 안 팔고 있다가 달러를 안 팔고 있다가 원화를 안 받고 있다가 시기를 놓쳤어. 그러면 그 갖고 있는 달러를 어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고점에 못 팔아서 아쉽잖아 보통은. 기업 재무 담당자는 그때 팔 걸, 그때 피비님 말 듣고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찾아오면, 그러면 그때 고객님 그때 고점에 못 파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좀 늦어서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달러를 차라리 그냥 외화 예금 통장에 넣으셔서 이자라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외화 예금은 그러니까 달러 예금은 달러 가치가 오를 때 더 수요가 커요. 근데 달러가 내려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고객한테 세일즈 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블랭크천은 선물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선물안에 대해서 개념은 지금 이 기업금융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개인금융 준비하시는 분들도 알면 좋아요. 저는 개인금융 지원하시는 회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라 생각해요. 선물안이 뭔지는 설명해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 그치? 설명드릴게요. 선물안이 뭐냐면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은 만기가 있거든요. 일정 시점에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이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한 매도, 달러 선물한 매도를 한다면 달러 하락에 방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 선물한을 만약에 지금 1475원인데 1480원인데 이거 갑자기 또 올랐냐 달러가. 지금 1480원 넘었네요. 그런데 앞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전망한다. 그러면 지금 이 1480원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물한 향후 6개월 후에 이 1480원으로 팔 수 있는 선물한 매도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만약에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이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달러 선물한 매도, 달러 선물한 매수 어떨 때 쓰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면접 단계에서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기업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달러 선물한 매도를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주 베스트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달러 보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고객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달러 높아지면서. 자, 달러 보험이 뭐냐? 그냥 일반적인 보험이랑 똑같은데 그 보험료 납입하고 보험금 받는 게 달러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만기가 됐을 때, 이 보험 만기가 됐을 때 만기 환급금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을 때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달러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가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보험료도 달러로 납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뜻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달러 보험은 달러 강세의 수요가 있지만 달러 하락 시에도 좋은 상품이다. 왜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10년 후에 달러를 예상하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달러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하신다면 그러면 달러 보험에 가입하셔서 보험료 단기적인 달러 하락에 대한 효과는 누리시고 나중에 만기 되셨을 때 해지하셨을 때 그때는 달러가 또 지금처럼 1480원을 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지금 당장 단기 하락, 달러의 하락을 전망하신다면 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환차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급률이 이 연 수익률로 따지면 6%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죠. 라는 식으로 세일즈를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아니야. 뒤에 더 있어요. 원화 강세가 되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 원화 강세가 된다는 뜻은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된다는 뜻은 외국인 입장에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자금을 투입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이끄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증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코스피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 좌측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파란색이 원달러 지수인데 원달러가 우측이에요. 우측. 오른쪽 축. 이거 보시면 반대 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반대라는 뜻은 원달러가 상승한다는 뜻은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이 파란 선이 올랐을 때는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코스피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오를 땐 코스피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과거 역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를 예상하면 외국인 국내 증시 유입 증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코스피가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참고로 은행 면접에서도 주식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지금 국내 증시가 PBR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0.79배예요. 근데 지금 0.79배면 어떤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때랑 비슷하거나. 그러면 자, 우리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코로나 때 그때 저점 풀면서 하고 한 1, 2년 후만 기다렸으면 그 수익률이 얼마야? 그쵸? 근데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 국내 증시가. 왜냐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이 PBR 0.8 하단을 터치한 게 5차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원화 강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절대적 저평가 상황이다. 두 가지를 감안하면 지금 국내 증시는 추천드려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만약에 이 주식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에 집중할 때입니다. 제 생각엔. 제 의견은 그래요.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외국인도 지금 최근 들어서 TSMC 팔고, 대만 TSMC 팔고 삼성전자 샀다고 1.4조 쓸어 담았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반영도 있고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PBR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0.8이에요. 너무 싸.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그 전망 플러스 지금 절대적 저평가 상황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펀드 하나 추천해봐라. 지금 고객 왔는데 투자하고 싶다는데 이 해외 주식 추천할 거냐, 미국 주식 추천할 거냐, 한국 주식 추천할 거냐 물어봤을 때는 이제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유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면접관이 그러면 국내 주식 뭐 사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삼성전자 사라 하세요. 우리나라 대표 이 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또 뭐 있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는 사실 은행원 면접 보시는 분들은 현직자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좋은 삼성전자 추천하시면 돼요. 반도체 펀드 추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ETF 또는 국내 반도체 펀드 추천하시면 돼요. 한 거 이상한 거 추천하지 말고 그냥 제가 시키는 거 하세요. 안 까일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근데 지금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좋긴 하지만 근데 주식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맨 앞에서 설명드렸죠.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뜻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의 함수인 주가에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금 코스피가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긍정적인 이유는 이 원화 강세가 전망이 되고 절대적 저평가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라서 교역량 감소로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주식형 자산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형 비중은 내가 봤을 때 20에서 많게 잡아야 30%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은 미국보다 더 높이면 되겠죠. 그리고 은행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보통 안정추구형이에요. 요거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이제 취업 패키지 수강생이랑 뻥치고 고객 인척하고 이제 면접 대비한다고 고객 인척하고 우리은행인가 그 신한은행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행원이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인가 차장님 정도 됐었는데 은행 오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보다는 안정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투자할 거면 보통 일반적으로 증권사 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행 지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증권사라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포트폴리오의 높은 비중을 주식형 펀드로 편입하겠다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체의 30%, 주식형 자산은 30%를 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고객이 연령이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20대다. 이러면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은 3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골드. 자, 이 골드도 지금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그 하반기에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 세일즈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 중 하나예요. 지금 이거 골드, 금 주공 차트인데, 보이시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이거 누적 상승률이 몇 배야? 이거 지금 2배가 넘어요, 아래서부터. 그렇죠? 이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금값을 좌우하는 건, 일반적으로 뭐 안전선호 심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랑 반대입니다, 금 가격은. 정확히.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 실질금리와 금의 관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어쨌든 정밀하게 얘기하면 금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실질금리를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의 이 수준에 맞춰서, 미안해요. 수준이라 해서 미안한데,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면 안전선호 심리 현상으로 그냥 면접에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정답이지만. 자, 그러면 안전선호 심리 관점에서 보자고요. 자, 안전선호 심리가 커질수록 금값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오른쪽에 이 공포지수, 그 공포 심리 지수라고 하나? 이거 CNN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4월 9일 기준으로, 4월 8일 기준으로 지금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금 가격은 선반영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이미 안전선호 심리는 극에 달했다. 지금 여기 익스트림 피어라는 뜻은 안전선호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뜻과 같거든요. 그 말은 이미 금에 대한 이 최대 심리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 가격 차트를 보세요. 이게 이 신규 매수할 차트냐고. 차트를 모르시는 분도 본인이 고객이라면, 자, 이 차트를 보면 새로 살 엄두가 나겠어요? 저 고점에 물리면 어떡해. 그죠? 그런 무서움이 들잖아? 그래서 올해 25년 상반기에 금에 대한 의견을 면접관이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안전 선호 심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을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만약에 금을 이미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그대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금에 대한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방향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단적 공포와 극단적 안전 선호 심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중립 심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증가하면서 금 가격은 주춤할 수 있다. 2,650달러 1온즈당. 요 정도 수준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한 1년, 2년을 봤을 때는 2,650 정도까지는, 2,700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금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신규 추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리적 부담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 10% 정도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를 권고한다 라는 게 제가 드리는 이 가이드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 거냐, 이런 경제 전망에서부터 온갖 거, 지금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환율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기본적으로 요 글라이드 패스라고 TDF 아시죠, 여러분들? TDF 모르면 찾아봐야 돼요. 은행 지원하시거나 증권사 지원하시면 당연히 TDF는 알아야 되고, TDF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연령이, 그러니까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늙을수록 안정성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게 글라이드 패스예요. 근데 뭐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면접 보실 때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하실 거예요? 만약에 고객 상황 안 좋아지고 그냥 다짜고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정성 70%, 투자성 30%로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은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면 조금 이 비중을, 투자성 비중을 높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은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성 70%, 투자성 30%, 요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합격을 위해선 안전한 포트폴리오예요. 은행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기도 하고, 은행 고객들은 그렇게 투자를 원하지는 않는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연령이 20대야. 그 엄청 고위험 성향이야. 만약에 은행 고객인데, 그러면 이제 이 안정성 비중을 한 50%로 줄이고 투자성 비중을 50%, 그러니까 1대1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80대야. 80대 고객이야.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정성 비중을, 기본은 이제 77대 3인데 안정성 비중을 한 80에서 90%까지는 올려야겠죠. 이렇게 고객 상황별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은 약간씩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안정성 자산으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예적금, 채권, RP, ELG나 ELB 이런 거 다 안정성 자산이죠. 이런 거 추천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뭐 직접 채권이 아니면 채권형 펀드도 괜찮고요. 그리고 투자성 자산은 뭐 할 거냐 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 제가 올해는 미국보다는 국내 주식, 아시아 증시가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주식형 펀드 50%, 해외 주식형 30%, 그리고 금이나 대체 자산, 대체 투자, 리츠 같은 거 20% 이렇게 추가하신다고 하면 가장 모범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고객 성향마다 조금씩 변형할 수 있다. 이 비중을.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결국엔 금융권 지원하시는 분들은 면접 합격하려면 가장 먼저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본인만의 뷰가 서 있어야, 그게 있어야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은 어떻고 주식은 어떻고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요거를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에 대한 나의 뷰를 명확히 이 기초공사를 잘 잡아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제 코칭생들은 다 이 뷰에 따를 거예요. 제가 코칭 드리는 분들은 다 이 뷰로 그대로 면접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코칭 안 드리는 분들도 이거 보신다면 저를 그냥 믿고 이 뷰를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 그 뷰가 틀리냐 맞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근거가 뭐냐가 더 중요한데, 근데 지금 제가 그 근거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경제 이론에 기반해서, 그리고 실물 흐름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이 저의 뷰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강요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뷰가 다르다 그럼 그 뷰로 하세요. 중요한 건 근거기 때문에. 근데 아마 내 뷰가 맞을 거야. 나보다 자산관리 잘하신다고 생각해? 본인이? 잘할 수 있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 맞는데 보통은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취준생이라면. 그래서 저를 믿고 그냥 이 뷰로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면접 잘 통과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탑다운 기반의 이 뷰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뭐 있는지도 필수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제 상황에 맞는 상품이 뭐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올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초공사를 잡아드린 거고, 이 편에서는 제가 PT, 세일즈, 그 다음에 자소서 기반 면접 요거 아마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순서대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1시간이 넘어가면 따로따로 올릴 거예요. 지금 이것도 원래 다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1편으로 따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2, 3일 내로 올릴 거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 바로 보시면 좋겠죠.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접 코칭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고, 참고로 저는 2차 실무 면접에 있어서는 합격률 지금까지는 100%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겠어. 근데 합격률 100%인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만큼 철저하게 이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거나 실무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 합격하시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답니다. 네. 그리고 크몽이랑 승부해서 저를 찾아오실 수 있고, 찾아오시는 방법은 제가 이 유튜브 링크 댓글에 남겨드릴 거예요. 링크를. 그래서 그거 보시고 개별 연락 주셔도 되고 크몽으로 연락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음 광고 영상 찾습니다. 이 친구들 국민은행 실현의 합격자 말고도 더 있는데 요 광고 영상 제가 매 상반기 하반기마다 찍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상반기 이 합격자들도 이 영상을 찍을 건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합격하신다면 이렇게 광고 영상까지 이 모델로도 주거든요. 참고로 광고 영상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이 금융권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꼭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곧 빠른 시일 내에 이 금융권 면접, PT 세일즈, 토론, BI 요 영상들 갖고 금방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모든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